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토박이 영상 상담 오늘 주제는요. 호주 조기 유학 Q&A. 예. 저희 그 친분이 있는 학부모님 두 분한테 부탁해서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야 클럽으로 지난 1년 동안 문의 들어온 것들을 어머님들 시각으로 좀 엄선해서 호주 조기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이런 질문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호주 조기유학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가요. 엄마가 가디언 비자를 받고 자녀가 학생 비자 받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또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고 자녀가 동반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두 번째가 4인 가족,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함께 같이 모두 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기유학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동네 추천, 학교 추천을 좀 해달라.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이점. 그리고 이제 동네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종류들의 이제 질문들인데, 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엄마 가디언 비자 또는 학생 비자에 대한 건데, 조기유학 생각 중인데요. 엄마 학생 비자 받아서 아이 조기유학 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은 엄마가 가디언 비자 받아서 아이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 지금 제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요거는 조금 캡처해 두셔서 가지고 계셔도 지역 선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먼저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고 자녀가 동반을 가겠다라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 상당수는요. 정말 엄마가 학업 목적에 뜻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이제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으면 자녀 학비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용적으로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자, 이 도표 한번 보십시오. 보면 빅토리아주랑 퀸슬랜드주는 대략 한 20% 정도 감면을 줘요.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고 자녀가 학생의 동반을 받으면요. 그리고 SA주와 타스메니아주는 한 40% 이상. 뉴사우스웨일즈는 조금 복잡한데요. 뉴사우스웨일즈는 엄마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같은 데 말고요. 공립을 등록해야 절반 이상, 많게는 한 65%까지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물론 이 가디언은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석사 과정에 리서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구 석사라고 하는데, 그 연구 석사를 하게 되면 자녀 학비가 아예 안 내는 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고 자녀가 동반 비자를 받는 게 어떤가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만약에 자녀가 1명 혹은 2명이다라고 하면요, 엄마 학비가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엄마 학비가 아예 안 나가고 자녀 학비가 절감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녀 학비가 절감되는 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주마다 좀 다르지만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절반 감액이 된다고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엄마 1년 학비가 600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한 3명 정도 되고요, 엄마가 학생 비자로 간다? 그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사실 자녀 3명이라 그러면 막내는 아주 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막내를 엄마가 또 케어해야지 엄마가 학업하는데 또 에너지를 쏟기에는 또 만만치 않죠. 다만 이제 정말 엄마가 원래부터 학업에 좀 뜻이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공직에 계신데 회사에서 기관에서 다 학비를 어느 정도 2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오는데 한국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걸 아빠가 케어하기는 좀 힘들고, 아빠도 직장 생활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의 조기유학 목적으로 오는데 나도 가서 좀 공부도 좀 기왕이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엄마가 어학연수 정도는 괜찮아요. 어학연수는 보통 아이들 학교 일찍 보내놓고 엄마 얼른 학교 가셨다가 또 어학연수 과정 마치는 거는 보통 한 2시 정도면 마치거든요. 그 아이들은 한 3시 정도에 픽업할 수 있으니까,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한 5시까지 애들을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돌봄 서비스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학교를 마치고 와도 이제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엄마가 학사, 석사 이상의 정규 과정을 공부할 때는 상당한 좀 부담이, 아이 케어하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자신 공부하는 것도 좀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마의 어떤 적응력, 영어 능력, 학업 의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리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영어를 잘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둘과 조기유학 계획 중입니다.
4인 가족이네, 그죠? 저희 부부와 아이 포함 넷이서 한 2년 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 모두 가디언 비자로 가면 되나요? 네. 가디언 비자는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요, 한 명에게만 주어집니다. 엄마든 아빠든 혹은 조부모든, 예, 한 명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큰 자녀는 엄마가 가디언하고 작은 자녀는 아빠가 가디언하고 이건 안 돼요. 네. 그래서 부모 중 한 명만 올 수 있고요. 만약에 아빠가 휴직을 하고 뭐 가족이 전체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가디언 비자를 받고 자녀는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요. 그리고 아빠나 엄마 중 한 분이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아빠 엄마가 정규 과정을 한다 그러면 자녀 학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예를 들어 뭐 아빠라고 쳐요. 그럼 아빠가 어떤 뭐 정규 과정에 학생 비자를 받으면 자녀들은 또 학비가 뭐 절반 이상 감면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또 가는 방법이 또 있겠죠. 자, 그 다음 조부모 동반 가능 여부인데, 부모 중 한 명만 아이들과 조교학 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아이들 케어를 도와주기 위해 조부모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빠 엄마 4인 가족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가디언 비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 명에게만 주어지거든요. 엄마가 받으면 예를 들어 이제 친정 엄마겠죠, 그죠? 할머니, 아이들의 외할머니,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별도로 뭐 학생 비자를 받거나, 뭐 나이가 많아도 물론 학생 비자는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니까 좀 애로점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보통 한 명보다는 한 2명, 3명인 경우에 또 아이들 케어할 때 또 친정엄마가 또 있으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보통 그냥 엄마는 관광비자로 오셔가지고요, 처음에 관광비자로 석 달까지는 가능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뭐 호주의 이제 낯선 환경에서 세트를 할 때 이제 할머니가 계시면 아무래도 할머니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엄마가 뭐 가구를 사러 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집을 보러 다닌다든지 이럴 때도 조금 활동성이 좀 있으니까 좀 더 낫겠죠. 뭐 혹은 엄마가 학업을 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처음 한 3개월에 그 조부모 중 한 분이 와 계신다 그러면 엄마도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학교 시스템이 조금 적응이 되니까 아이들 케어할 여력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질문이요. 초등학생 자녀 1명과 함께 간다면 생활비 등 전반적인 조교학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간단하게 1년에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예, 요건 제가 도표로 좀 만들어 놨는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글씨가 조금 작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 1명, 엄마 1명, 이렇게 2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요, 주마다 학비는 조금 다르지만 뭐 이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주 같은 경우는 7학년부터 학비가 1년에 호주 달러로 14,800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 소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규 커리큘럼 이외 활동들에 들어가는 또 비용이 조금 있어요. 그게 대략 뭐 1년에 한 1,500불 정도 잡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중학생 이상이 됐는데 호주에 와서 무슨 과외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의 조교학은 대부분의 학업에 좀 더 목적이 좀 있잖아요. 과거에는 영어 자체만, 우리 아이 가면 뭐 영어 하나는 잘하고 오겠지, 영어 자체만 딱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 아이가 또 어느 면에 또 재능이 있는지, 어떤 걸 또 더 좋아하는지, 다양한 경험적인 측면도 고려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유료로, 이게 꼭 뭐 수학 영어 과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 같은 거에도 또 과외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외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초등학생 저학년 같으면 굳이 과외는 필요 없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뭐 한 중 2, 3 정도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설령 호주 대학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과외를 안 한다는 거는 뭐 넓은 초원에서 열심히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너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외 비용을 한 연간 한 7,000불 정도 잡았고요. 그 외에 쭉 여러 가지 뭐 교복 비용, 렌트비는 주당 500불, 이 대도시 기준입니다. 좀 중소도시로 가면 이거보다 좀 더 렌트비는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과금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전기, 뭐 가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도 요금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하면 분기별로 석 달에 한 400불 정도 잡으면 거진 맞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인터넷 무제한 요즘 뭐 한 60불 정도면 매달 무제한으로 인터넷 쓸 수 있고요. 한국보다 속도는 떨어져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뭐 4, 5년 전에 호주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스피드와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기도 웬만한 지역들 지금 NBN이 다 이제 깔려가지고 예, 속도는 많이 좋아졌고요. 뭐 한국하고 뭐 카톡으로 영상 통화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 됐으니까요. 모바일폰 모바일폰은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할 것 같은데요. 예, 뭐 한 달에 30불이면 한 2만 몇천 원이면 예, 한국이랑 국제 통화도 일부 포함되기도 하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 상품도 있으니까 예, 나쁘지 않을 거고요. 이 식비는 정말 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른데 주로 이제 엄마들이 장을 봐와서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 거 기준으로 조금 잡아봤어요. 그래서 주당 한 250불 정도 잡았고, 대중교통비는 이제 어떤 위치에 거주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예, 그렇게 쭉 해서 이렇게 보면 한국 돈으로 한 뭐 850원 환율로 잡으니까요. 6천만 원 조금 안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한 첫 해는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첫 해 처음 오면요. 뭐 차를 구입 안 한다 하셔도 처음에 뭐 소소하게 뭐 아이 침대, 엄마 침대, 뭐 식탁 겸 책상, 의자, 뭐 아니면 2인용 작은 소파, 뭐 이런 기본적인 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풀 퍼니처가 된 집으로 들어가면 렌트비가 매주 뭐 6, 70불씩 더 내야 되니까 1년 이상의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차라리 뭐 냉장고 세탁기하고 몇 가지 더 있다라고 해서 매주 렌트비 더 내는 것보다는 그냥 풀 퍼니처 되어 있지 않는 걸 렌트하셔서 구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면 세탁기, 냉장고, 뭐 TV는 뭐 굳이 안 사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소하게 뭐 가구 몇 가지 하고 하면 뭐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선이면 기본적으로 뭐 아키아나 이런 데서 좀 저렴한 가구들로는 구성이 될 거예요. 차는 뭐 차값은 천차만별이니까 좀 차지하고요. 차값 이외에는 대략 뭐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 유지비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뭐 한 7, 80만 원 한국 돈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차를 매년 등록할 때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컴퍼서리로 들어가야 되는 또 3자 보험 같은 것도 있고 차 등록비도 있고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첫 해는 이 6천만 원보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 적응이 되면 이 비용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가끔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렌트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렌트비는 사실은 뭐 300불로도 렌트할 수 있는 중소도시에 좀 외곽 지역에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대도시에 또 500불이 아니라 뭐 600불, 700불 이상 가는 지역도 있긴 하거든요. 시드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요. 뭐 특히 저희 이 시드니 사무실이 있는 체스우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렌트비가 비싼 지역인데 여기서 방 2개짜리 아파트는 뭐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600불, 700불 이상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도시로 가면 이런 생활비가 많이 올라가고 중소도시로 가면 생활비가 많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시드니나 멜번의 일부 지역은 또 여러분들이 차 없이도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매일같이 집에서 뭐 스테이크만 구워 드실 수 없잖아요. 한국 음식을 좀 드시잖아요. 한국 식재료는 아무래도 시드니가 제일 저렴해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시드니로 와서 또 공급이 되고 뭐 이러거든요. 뭐 브리스번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기타 도시들은 다 여기서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재료들이 좀 더 금액이 또 높고 또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렌트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용을 보시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시드니, 멜번 같은 대도시가 100이라고 하면 좀 작은 도시로 갈수록 뭐 한 85, 90 렌트비만 놓고 보면 한 20% 이상 저렴할 수 있지만 렌트비만 보실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들레이드로 가셨다. 그러면 렌트비는 당연히 훨씬 저렴하지만 가끔 뭐 방학 때 아빠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직항이 없잖아요. 그럼 또 비행기 비용이 아무래도 또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좀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비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와 함께 조기화 계획 중입니다. 운전에 자신이 없어 차 구매는 계획이 없어서 시내 중심에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걸어서 등교할 수는 없나요? 괜찮을까요? 이거는요. 지역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캐치먼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이제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예, 한국도 아마 그런 시스템이겠죠.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학교가 좋다고 무조건 갈 수 없잖아요. 자기 주소지가 아니면요. 예, 호주의 초중고 기본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도 기본적으로 이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가 이제 여기 있으면요. 한국 같으면 대부분 이제 아파트 형태의 밀집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학교 재학생들이 이 지역에 산다 그러면 대략 그래도 한 90%는 걸어서 등교하지 않나요? 네. 학교 바운더리 저기 끝자락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서 뭐 이런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주변 가까운 데서는 걸어서 등교하겠죠, 그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캐치먼 에어리아라고 하면요.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은 10%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밀집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우스로 이렇게 넓게 퍼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에어리아 면적으로는 굉장히 크죠. 이 캐치먼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면적이요. 그래서 뭐 90% 이상은 다 차를 타고 물론 차로는 뭐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될지라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에 자신이 없어서 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접근을 대중교통 없이도 충분히 지낼 만한 곳을 그런 곳이면 브리스번 정도만 해도 차 없이는 지내기에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지역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어렵고요. 학교가 다 집 앞에 학교 앞에 바로 내가 나를 위한 집이 딱 이렇게 렌트가 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멜번 일부 지역하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부 한 몇 개 동네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잘 선정하시면 대중교통 혹은 걸어서 등교도 하고 장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 좀 되는 지역이 있고요. 캔버라 같은 경우는 도시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캔버라는 워낙 이렇게 좀 우리 세종시처럼 행정 수도인데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트램이 이렇게 라이트 레일이라고 하는 트램이 생기면서 버스 라인도 있지만 이 트램 라인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갈린 지역이라든지 뭐 해리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티에 근접한 이 캔버라 시티에 근접한 이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생활해 볼 만한 그런 동네도 또 있기도 합니다. 주재원 발령으로 고등학생 아이와 함께 유학 계획입니다. 아마 아빠가 뭐 주재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오시는 케이스 같아요. 대학까지 호주에서 지나갈 계획인데, 네, 아무래도 저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비자를 주재원 동반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학생 비자로 따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재원 동반으로 가서 대학 갈 때 학생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주마다 아빠가 주재원, 그러니까 이 주재원이라는 거는 호주에 있는 어떤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연관된 뭐 어떤 회사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직업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취업 비자 형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취업 비자의 동반 자녀는 일반 유학생 학비랑 다른 주들이 많고요. 똑같이 내는 주도 있어요, 물론. 근데 대부분의 주들은 조금씩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주로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가는지에 따라서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주재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은 도시를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진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언더 18까지는 아빠의 동반 비자로 하는 거는 무리가 없고, 또 18세에서 23세까지는 신분이 학생이거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아이가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아빠의 역시 동반 비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큰 자녀가 한국에서 고3을 막 졸업하고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만 18세가 됐는데 이 아이가 아빠의 동반으로 해서 호주 대학을 다닌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요, 졸업할 때 졸업생 비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졸업생 비자가 안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내가 호주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호주에 좀 취업도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취업하려면 비자 문제가 결부되잖아요. 그 아빠가 주재원으로 계속해서 호주에서 뭐 10년, 20년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는 스스로의 비자를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 아빠의 디펜던트 비자로 공부를 하게 되면 졸업비자 확립 요건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독립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는 게 좋아요. 어차피 대학 학비는요, 아빠가 주재원이라고 해서 자녀의 대학 학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초중고 과정 일부에서는 이제 절감이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따로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정부 대 정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있는 주호주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뭐 시드니에 있는 영사관의 공간 자녀로 온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또 학비가 비자가 좀 특별한 카테고리거든요. 그럴 때는 또 대학생일지라도 학비가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 사기업일 때는 자녀의 나중에 호주의 취업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비자 계획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네 추천. 네, 이게 호토바기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엄마는 영어 교사이고 젊을 적에 호주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로 의사소통에 큰 걱정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이러면 뭐 아주 조기 유학에는 뭐 큰 무기가 하나 있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치안이 괜찮고 교육과 거주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시드니 지역에서 조기 유학 2년가량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저에게 문의 주실 때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대표적인 게 학교 추천해 주세요. 적정한 동네를 좀, 적정한 지역을 좀 추천해 주세요. 뭐 도시를 추천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주실 때 있잖아요. 자,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조기 유학에 대한 제가 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주실 때 이 8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특정 학교, 특정 동네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실 때는 이 8가지를 제가 모르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호주 조기유학을 준비하면서 뭐 호주에 있는 지인이 됐던 아니면 뭐 저같이 이런 뭐 에이전트에서 일하는 분이든 어쨌든 문의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8가지에 대해서 별로 세부적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저쪽에서 이 동네가 좋다, 이 학교가 좋다 하면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는데 추천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정 능력도 모르는데 그러면 1년 학비가 4만 불, 5만 불짜리 학교를 추천하는 건 그림의 떡이잖아요. 예, 그런 명문사립학교 좋은 건 다 알지만 그 그림의 떡이죠. 엄마의 적응력. 엄마가 적응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동네가 달라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민자가 적은 백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엄마의 적응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엄마가 얼마나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마가 적극적으로 좀 또 인볼브 할 수 있냐 이것도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엄마의 영어 능력, 너무나 중요하죠. 엄마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내가 뭐 엄마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적응하는데 별 어려움 없는 동네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영어가 너무 부족하면 버텨내기 힘든 또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차를 구입할 수 있냐 없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동네 선정에서요. 차가 없다 그러면 차 없이도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 안에서만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녀의 학년, 중요하죠.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뭐 굳이 호주 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학군을 막 따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학생이 8, 9학년 넘어가고 이제 한 3, 4년 후에 호주 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유학을 오신다 그러면 호주는 중고등학교가 보통 같이 이렇게 돼 있고 합쳐서 하이스쿨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지역에서 학군이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와서 한 1, 2년 지나서 내가 선택한 동네가 적정한 동네가 아니었구나. 학군이 좀 썩 떨어지구나. 그럼 이 동네에서 대학을 가기는 조금 그렇구나. 라고 해서 또 이사를 간다. 조기유학 오셔서 여러분들 뭐 한 1년, 2년 지나서 또 이사를 간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 처음에 이 동네 선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학 기간도 중요하죠. 1, 2년 있다 갈 거랑 뭐 호주에서 장기간 거주할 거랑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물론 자녀의 학업 능력도 따져서 학교를 선정해야 되고요. 유학의 목적.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네 선정, 그리고 동네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학교 선정, 이렇게 되는 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실 때 학교 추천, 동네 추천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꼼꼼하게 좀 설명을 곁들여 주셔야 좀 현실적인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